요즘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자꾸만 아들 생각이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만나고 싶은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마 그 아이도 지금은 새 가정을 꾸리고 자리 잡느라 바쁠 거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게만 집중하느라 부모님께 소홀했던 적 있었던 거. 맞아. 그땐 정말 서로밖에 몰랐던 시절이었지. 결혼하면 어느 정도 멀어질 거라곤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남처럼 될 줄은 몰랐어. 결혼 전에는 그래도 같이 밥도 자주 먹고 전화도 자주 했는데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던 거지. 그 당연했던 것들이 없어져서 허전하고 섭섭한 거지.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고 아들도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의 자리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그래도 그 아이가 나를 조금은 필요로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리워하는 것일 뿐일까. 그냥 한때는 내가 그 아이에게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얼마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창원에서 홀로 살고 있는 김정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도 자식을 위해 인생을 바쳐온 분들이 많으시겠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일하고 제 모든 시간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으니까요.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일도 하고 가정을 돌보며 아들 하나만큼은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어느덧 아들이 결혼한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네요. 결혼 후 자연스레 거리감이 생길 거라곤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마치 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씩은 서운하기도 해요. 제가 아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들이 아무 의미 없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요즘 들어 이런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전화도 꾸준히 주고받았어요. 아들은 무뚝뚝해도 챙길 건 꼭 챙기는 아이였거든요. 그 모습이 그렇게 든든하고 제겐 큰 위안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선 만나는 횟수도 소식 듣는 일도 점점 줄어드네요. 특별한 날에도 빈 방만 덩그러니 남아있고요. 남편은 저를 위로해 주려 하지만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혹시 이게 우리가 그토록 헌신한 결과인가 싶기도 하고요. 가끔은 제게 위안을 주던 그 아이의 무뚝뚝한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쉽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아들이 갑작스럽게 2해 동안 사귄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한 번은 먼저 얼굴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한다면 상견례 전에 한 번쯤은 데려와서 인사하는 게 예의 아닐까? 그런데 아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이가 그건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상견례 때 보는 게 좋대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상견례 전에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예비 며느리의 뜻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더 마음에 걸린 건 그 말을 무심하게 전하는 아들의 태도였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먼저 인사드리러 오는 게 맞지 않겠니?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세상에 보통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다 집집마다 다르게 하잖아요. 나이가 원칙을 잘 지키는 편이라 그래요. 그 말을 듣고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 얼굴 한 번 못 본 예비 며느리와 그 생각을 당연하다는 듯 전달하는 아들까지 둘 다 왠지 분별이 부족해 보였어요.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부드럽게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상견례에서 처음 보는 게 낫다고 마음 먹었다고 생각해 보자고. 하지만 그게 제 뜻이 아니었기에 마음이 쉽게 놓이질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건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 순간 마치 평생 지켜온 가치와 기대가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를 달래려 했지만 그 씁쓸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상견례를 준비하는 동안 그동안 내가 해왔던 수많은 일들이 다 떠오르더군요. 며느리를 처음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옷은 단정하면서도 어울리게 입어야겠고 예비 며느리에게 신뢰되지 않도록 말투 하나하나에도 신경이 쓰였어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무엇을 물으면 신뢰가 될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자 나는 예비 며느리 나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서로 정중히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상견례 같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혜의 태도에서 어떤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정말 똑 부러지는 사람이구나 싶으면서도 그 성격이 결혼 생활에 든든한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서운함도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차분하게 진행되는 듯하던 그때 나혜가 자세를 고쳐 앉더니 모두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결혼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에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나는 살짝 긴장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혜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재산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꺼내는 걸 보니 당황스러움과 함께 복잡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견례 자리에서 내심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표정을 다잡고 옆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잠시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했죠. 남편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의 손에서 전해지던 평소의 따뜻함은 조금 덜했습니다. 그 미묘한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서 작지만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순간 작은 한숨이 나왔지만 이게 또 시대의 흐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제사 안 지내니까 그런 걱정은 없을 거야.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제사 문제로 갈등이 많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내 미소가 잠시 굳어졌습니다. 단지 상견례 자리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제사에 대해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죠. 나는 순간 남편의 옆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허리 통증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온 것을 예비 며느리가 불편하게 여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마음을 다잡으려던 찰나 그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제사를 지내셔야 한다면 비용은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제사 음식 준비나 밤 참석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고요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제는 마치 선전포고처럼 들려왔어요.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무겁게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어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착한 얼굴로 내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손길에서도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위안처럼 느껴지면서도 우리는 서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차분히 검지를 들어 올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일 문제인데요. 서로의 생일은 각자 보내는 걸로 해요. 제 생일에는 전화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생일에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건가? 표정이 살짝 굳어가려 할 때 나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모님 생신은 우진이가 챙길 거예요. 저는 참석하지 않고 선물은 정해진 선에서 보내드릴게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이 아주 작게 한숨을 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절입니다. 저는 명절 음식 준비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 당일 아침에만 가서 밥 한 끼 하고 바로 돌아올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나도 미간이 살짝 모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지켜온 우리 가족의 가치와 전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게 요즘의 결혼이란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며 혼란스러웠죠.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가 이제는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말없이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마치 선언하듯 본인의 기준을 조목조목 말하는 그녀의 태도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나에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효도는 셀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연락은 주로 우진이를 통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 전화드릴 일은 없을 테니 그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댁에 가는 것도 제가 원할 때 갈 생각이라 그 부분도 강요는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나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예비 사돈의 반응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저도 시댁에 잘 가지 않았어요. 이런 건 부모들이 중간에서 조율해줘야 갈등이 없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야무지네요. 예비 사돈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말을 당연하다는 듯 지지하는 모습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게라는 생각이 또다시 머리를 스치며 평생 지켜왔던 예의와 전통이 갑자기 멀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아들의 대답이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요구를 듣고도 그저 네, 잘하겠습니다 라고 담담히 대답할 뿐이었죠. 그 순간 내가 예비 사돈이나 며느리에게 무언가 불편한 인상을 주었나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뜯어말렸을 거야. 예비 사돈의 말들을 들으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나 역시 전화하지 않거나 생일을 챙기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일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효도를 기대한 적도 없으니까요. 다만 요청한 적 없는 사항들에 대해 미리 선을 그어가며 말하는 태도는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내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큰 소란이 일었겠지. 상대가 나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본인 기준에 맞춰 선을 긋는 모습에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집도 받지 않는 게 맞지 않나? 남편과 나는 아들의 신혼집으로 준비해 둔 집을 20분 거리에 마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세입자도 미리 나갔고 이제 아들이 신혼생활을 시작하길 바라며 비워둔 집이었죠.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집을 받는 걸 당연한 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 당연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묘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평소처럼 담담한 모습이었지만 내 머릿속은 끝없이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진이 너 알고 있었니?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오늘 그런 얘기 할 줄은 몰랐는데 사귀면서 가끔 나누던 얘기였거든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너무 정없지 않니? 가족이 되려면 서로 맞춰가면서 이해하고 조율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미리 선을 그어버리는 게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이런 게 오히려 서로 편한 거예요. 차라리 미리 말해두고 갈등을 줄이는 게 낫다고요. 엄마가 이해 못 해주실 줄은 몰랐네요.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정말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끼며 담담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처가에 똑같이 해라. 딸 같은 며느리나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라는 이상이 현실에서는 너무 먼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예비 며느리가 요구한 것이 무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나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다만 가족이 되어 간다는 의미가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듯한 씁쓸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조금씩 맞춰가며 다가설 수는 없었던 걸까요? 이렇게 차가운 선 하나만 남는 듯한 이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고 남편의 생일날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민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생신인 거 알고 있지? 아침에 전화 한 통은 해야지.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그런데 지금 처갓집에 와 있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가집에 있다고. 무슨 일 있어서 거기까지 간 거니? 아들의 집에서 처가까지는 2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였기에 의아했습니다. 장모님이 이사하시는데 도와드리러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상견례 때 나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았던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 아니면 안 간다고 하지 않았니? 그게 너희가 정한 약속 아니었어?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가고 싶을 때 간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마 담아두기 힘들었던 내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가고 싶을 땐 그렇게 멀리까지 가면서도 아빠 생일에는 전화 한 통도 어려운 거니?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아빠의 날인데도 말이야?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제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묵묵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마음속에 쓸쓸함이 밀려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내가 잘 판단해서 해라. 너도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거겠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몇 주 뒤에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굳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생일에 따뜻한 인사를 전하지 않은 나의 태도가 떠오르면서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걸 떠나 생일 축하 정도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쯤 천천히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나혜야. 오늘 생일이라서 축하하려고 전화했어. 좋은 하루 보내고 있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나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친구들이랑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 그 순간 나의 말투가 약간 달라지며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따로 전화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생일은 조용히 보내는 걸 좋아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상견례 자리에서 나혜가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잠시 쓰라렸지만 차분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축하받는 날이니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 생일엔 축하를 받는 것도 큰 기쁨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속에서 화가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나혜는 분명 생일은 조용히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했으면서도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말이 마치 내 전화는 불편하지만 친구들과의 시간은 반갑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조용히 보내고 싶다면서 친구들과는 즐겁게 보내겠다는 거였나? 축하 전화마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정작 자기 편한 대로 즐길 건 다 즐기는 태도의 허탈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낯설고 생소한 것인지 더 이상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참 한심한 거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얼 기대한 건지. 괜한 기대를 했다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 쌓아온 상처가 더 깊어지는 듯했습니다. 그저 생일 축하 한마디를 전하고 싶었던 내 마음이 헛되이 느껴지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차례를 지내지는 않지만 명절 음식은 그래도 준비하고 싶어 아침부터 부지런히 상을 차렸습니다. 잡채며 갈비찜도 정성껏 해두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한 후 가벼운
가벼운 일을 부탁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 됐으니까 숟가락만 좀 놔줄래?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절 음식 차리는 거 남자들도 도와야죠. 저만 할 수 없어요. 순간 멈칫하며 당황스러웠지만 분위기를 흐리지 않으려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말을 듣고선 조용히 작은 그릇에 마늘을 담아 남편 앞에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마늘이요. 이것 좀 까고 계세요. 그 광경을 보자 나는 어이가 없어 남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할게. 그때 며느리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평소처럼 본인만 다 하실 생각이세요?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갑작스런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명절마다 묵묵히 음식을 준비했던 내가 이제는 문제처럼 느껴진다는 걸까요? 남편이 마늘을 내려놓으려 하자 아들은 다시 그 앞에 그릇을 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조금이라도 하셔야죠. 이게 더 공평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빠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며느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이제는 모든 가족이 공평하게 하는 시대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섰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평생 지켜온 명절의 의미와 가족을 위한 정성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익숙했던 가족의 모습이 사라지고 낯선 기준과 방식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며 허리까지 다치면서도 쉼없이 고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이제 와서 공평이라는 명분으로 부엌일을 거들게 해야 한다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잃고 온 덕분에 마련한 집에서 며느리가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미 상은 다 차려져 있었고 할 일도 거의 없었기에 그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앉아 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물 한 잔만 줘요. 나는 양념이 묻은 손을 보며 아들에게 부탁하려던 순간 부엌으로 들어온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물 떠오라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속이 답답해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물 한 잔 가져다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내 속마음이 튀어나오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런 것도 모두가 평등해야 하잖아요. 식당에도 적혀 있잖아요. 물은 셀프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며 상처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평과 예의를 말하는데 내가 앉아있는 이 집이 내 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 있니? 그게 지금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공평이니? 하지만 며느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함께 사는 집이고 저희가 잘 관리하며 살아갈 거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공평은 그와는 별개죠. 순간 남편이 다시 힘겹게 허리를 펴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냥 조용히 좀 먹을까? 새아가 너도 그만하거라. 물은 내가 가져오마. 그러나 그 말조차도 묘하게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고 이제라도 편하게 지내야 할 남편이 이런 상황에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명절이란 서로 정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선을 긋고 맞서 싸워야 하는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이 가족이 여전히 하나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잠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밖에 나서자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나애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서로가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라고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억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평생을 고생해서 지금 너희가 사는 집도 마련해 주신 거고, 이번 명절도 그런 아버지 생각해서 나 혼자라도 상을 준비한 거야. 물 한 잔 정도 가져다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엄마, 나이는 시집살이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물 한 잔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엄마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자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길 바랬어. 그래도 가족이라는 서로 돕고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야.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했니? 나도 이제는 포기해야겠어. 다음부터는 명절에 오지 말아라. 서로 편하자고.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지켜온 명절이 이제는 감정 소모만 남는 자리가 되어버린 걸 느꼈습니다. 그저 한마디 위로나 이해를 기대했던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명절부터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분명 편했습니다. 분주히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서운함을 억누르며 애써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었죠. 그러나 그 편안함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듯한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안에 울리던 말소리와 웃음이 사라지고 차려진 음식 앞에서 남편과 둘이 조용히 앉아 있자니 가슴 한편이 시리도록 허전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족이란 걸까? 한때는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며 가까웠던 사이가 이제는 마치 남처럼 멀어져 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곱씹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생겨난 이 간극 속에서 나 역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주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문득 전화를 걸어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까이 사니까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죠? 나혜랑 저도 서로 바쁘니까 엄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며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한때는 연락도 하지 않고 멀리 있더니 이제 손주를 봐달라니 기대한 가까움과는 다른 변화가 찾아온 셈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몇 시에 올 거니? 그 말 속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만 아들은 그조차도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아이들을 데려오자 내 얼굴에는 여전히 쓴웃음이 남아 있었죠. 그러나 곧작고 예쁜 손주가 내 품에 안기는 순간 마음속에서 예상치 못한 따스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과 웃음소리가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이 나를 향해 반짝이며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가슴 속 깊이 따스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마치 나에게 기대어 온 듯한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금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서 나는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들을 떠올리며 묘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죠. 아들이 잠시 손주들을 맡기고 떠난 뒤 나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너를 보는 건 참 좋지만 이게 내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은 아니란다. 서운함과 따스함이 한데 뒤엉켜 가슴 한편에 뭉쳐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가까움과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그저 손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금 가족의 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의 아이니까 견딜만 했습니다. 손주의 맑은 웃음과 예쁜 얼굴이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쌓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감정이 손주에게까지 옮겨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까지 서운함이 번져나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나는 애꿎은 감정 속에서 혼자만의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알아온 허리 통증이 다시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문득 몸과 마음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집안일에 손주 돌봄까지 모든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애 좀 봐줄 수 있죠? 저희 둘 다 일이 늦어질 것 같아서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모르니? 지금 나도 너무 힘들어. 이번엔 너희 친정에 맡겨봐.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친정은 너무 멀어서 장모님이 오시기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반문했습니다. 왜 그런 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너희는 공평을 중요시한다며 내가 힘들 땐 당연한 듯 나한테만 모든 걸 맡기는 게 맞는 거니? 순간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아이들 봐주시는 것까지 생색을 내시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색이라니? 너희가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주고 힘들다 할 때마다 도와주며 살았는데 그게 생색이라니? 내가 손주들 봐주는 게 그렇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며느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원하셔서 해주신 거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 와서 이런 일로 일일이 따지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 순간 전화기를 쥐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느끼는 피로와 서운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랐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 말대로 해보자. 나도 이제는 내 일만 챙길 테니 너희도 알아서 해라. 앞으로는 나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마음이 쓰리고 허탈한 가운데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음이 복잡한 채 병원에 있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내가 들어오자마자 내 얼굴에 서린 피곤과 실망을 알아챈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과 조금 전 아들과 며느리와 나눈 통화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던 남편이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자식들로부터 좀 거리를 둘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애쓰며 우리만 상처받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 차라리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자. 조용한 데서 우리 둘이 편하게 지내면서 당신도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자고. 남편의 제안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는 듯했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서운하고 힘들어도 저런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아들의 앞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나는 잠시 남편의 손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렇게 강단 있는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우리 손주들은 또 어쩌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멀리 가버리면 손주들까지 내팽개치는 건 아닐지.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한숨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아들도 어른이야. 자기 가족을 꾸렸으니 그만큼 책임을 지겠지. 우리가 다 지켜주려고 애쓰다가 결국 우리도 지치기만 하잖아.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편해져야 할 때야.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맑은 얼굴이 떠오르며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서까지 내가 멀어지는 게 맞는지 망설여졌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할까봐 아득해지는 마음에 나는 차분히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은 우리가 있어야 안심하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손주들마저도 정말 이렇게 놓아버려야 하는 걸까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우리가 평생을 자식과 손주들에게 쏟아온 애정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남편이 마침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닌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손주들도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거고 아들 부부도 자기들만의 방식을 찾아갈 거야.
우리도 그들의 방식에 조금은 기대야 하지 않겠어?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면 충분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계속 일어났지만 남편의 말대로 손주들을 향한 내 마음과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여러 지역을 알아보며 이사할 곳을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종합병원이 가까운 곳이 필요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곳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아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동안 늘 자식들에게 맞춰 살았던 세월을 떠올리면 이제는 조금은 자신들의 필요와 안락함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근교부터 시작해 다양한 지역을 살펴봤지만 그 어느 곳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너무 복잡하거나 병원이 너무 멀거나 또는 너무 외진 곳이거나 남편은 대충 어디든 괜찮으니 더 이상 고생하지 말자고 했지만 나는 한사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을 찾아야 한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병으로 인해 자주 병원을 다녀야 하는 그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창원의 한 지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한 조용한 동네였고 차로 몇 분 거리에는 종합병원도 있어 남편의 건강을 챙기기에 더없이 좋은 위치였습니다. 이사 비용과 생활비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남편이 이제는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는 장소라면 나도 마음 놓고 편안히 그와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심을 굳히고 아들에게 이사를 결정했다고 알리자 아들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과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사를 가세요? 멀리 가시면 저희도 자주 못 찾아뵐 텐데요. 아들의 말에 가슴 한편이 저릿했지만 나는 내심의 서운함을 억누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점점 더 몸이 불편하잖니. 병원 가까운 데서 지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조용히 쉴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야. 공기도 맑고 조용한 곳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데보다 훨씬 편할 거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엄마 아빠가 멀리 계시면 어떡해요? 아빠 병원 가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가까운 데서 모시고 도울 수 있어요. 나는 속마음을 숨기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내 가족을 잘 챙기면 돼. 손주들도 이제 너희 책임이고 우리도 좀 한가롭게 지내고 싶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마음은 늘 가까이 있을 거니까.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이해하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 얼굴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사한 집에 도착하자마자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고 멀리 바다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바람과 함께 부드럽게 흔들리는 바다 풍경을 보니 가슴 한편이 탁 트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여기서라면 우리 둘이 조용히 지낼 수 있겠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곳에서 서로 돌보며 지내자고. 창원으로 이사 온 후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평온한 날들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곳에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쓰러졌고 결국 3개월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 일을 어쩌면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을 마련할 때도 내게 명의를 넘기겠다고 말했었고 자주 은행과 증권사를 오가며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재산을 현금화해 용도에 맞게 여러 통장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철저한 사람이라며 웃어넘겼지만 이제 와서야 남편이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었는지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나였다는 걸요. 남편의 마지막 날 그리고 장례식 내내 아들과 며느리가 곁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과 함께 있어도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차가운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공간은 차갑고 무거웠고 남편이 남긴 빈자리가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을 저녁, 바람이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자니 그 차가운 바람이 내 마음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따스한 손길도, 나를 보며 지어주던 잔잔한 미소도 이제는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다는 현실이 나를 덮쳐왔습니다. 눈물이 흐르듯 고요히 마음속에서 그리움이 솟아났습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이 가을 저녁, 혼자 남은 나는 남편의 빈자리를 가슴속에 담고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사랑하던 사람을 보내고 홀로 남아버린 이 가을, 그 깊은 외로움과 쓸쓸함이 내 마음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가까이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오늘 밤, 나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떨구었습니다.